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먼저 주요 일간지 일면엔 어떤 기사들이 실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톱기사로 앞으로 90일 원전 국가 경쟁력 기로에 이런 제목이 달렸군요. 어제 출범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가속 페달 밟는 부자 증세. 3에서 5억 소득세율도 올린다. 지금까지 당정이나 청와대 정부 나온 얘기는 5억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 좀 증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 아래 소득이죠. 3억에서 5억도 소득세율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 증세가 조금씩 확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을 하는 기사였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D88 원전 운명의 카운트다운. 역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신고리 공론화위 위원장엔 노무현 정부 때 대법관 출신을 지명했다. 그리고 시민 배심원당 구성 여론 수렴을 하고 10월 22일까지 결론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굉장히 지금 논란이 출범을 했지만 논란이 됐는데 역시 야당은 비판적입니다. 야당은 무늬만 공론하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이걸 일면 톱기사로 실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원세훈 후보 교통 정리 챙겨라. 국정원 총선 개입도 지시했다. 이런 내용인데 뭔가 하면 국정원이 삭제했던 녹취록을 복구해서 검찰에 증거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재판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이게 바로 녹취록의 내용인 거죠. 그동안은 여러 가지 설만 있었는데 녹취록이라는 증거가 등장해서 대선, 총선까지 과거에 국정원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과 거리 두는 문무일. 자, 문무일은 이 문무일이라는 이름은 검찰총장 후보자죠. 어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수사권 조정, 기소와 수사를 좀 분리하자. 그래서 검찰은 기소만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공수처 신설,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막상 검찰총장 후보자가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 지켜볼 겁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역대 최악 오존 습격이다. 벌써 작년 기록을 육박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만 오존 경보가 225회가 발령이 됐는데 그렇다면 작년을 보니까 231회군요. 아직 올해가 많이 남았는데도 거의 작년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보니까 오존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일면에 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 좀 몇 개 보죠. 자, 이 사진은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커다란 명함을 들고 있는데 평창 홍보대사 문 대통령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제로서 D-20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열기는 별다르게 뜨겁지 않고 있어서 보다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김연아 선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홍보대사 대형 명함을 주는 모습인데 어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참가를 마지막까지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호소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큰 트레일러, 트럭이 있네요. 78도시 찜통에 갇혀 악몽으로 끝난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트레일러가 텍사스입니다. 멕시코와 접경 지역이죠. 근데 트레일러가 발견됐는데 안에서 사망자가 9명, 부상자가 30명이 갇힌 채로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일러 안에 온도는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거의 80도에 육박하는 이 정도면은 찜통이 아니고 오븐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건데 추정컨대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이 불법 이주를 하기 위해서 넘어오다 이런 변을 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비극입니다. 마지막으로 만평 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만평인데요. 이게 뭔가요? 지금 문무일 하면서 말이군요. 그리고 말 위에 탄 주인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데 칼을 차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찰개혁검이라고 해서 뭔가를 벼르고 있는데 이 문무일 말은 검찰 수사 기소 독점 주막을 향하고 있군요. 역시 아까 잠깐 기사 봤던 것처럼
검찰총장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뭐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전하는 만평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모셨습니다. 최양호 한국외대 초빙 교수 모셨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이두화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정치권에서 하루 종일 논란이었습니다. 명예과세 대 세금 폭탄, 여야 증세 이름짓기 전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론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여당의 경우는 지금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세 조항을 의식해서 그런지 사랑과세, 존경과세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당이죠. 증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징벌적 증세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서로들 명명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보면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프레임을 딱 거는 거죠. 이게 무엇이라고 규정하는데 그 규정에 서로들의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인가 싶은데 옆에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주당 명예사랑과세, 한국당 징벌적 세금 폭탄. 여기서 좀 주목되는 거는 민주당의 경우는 증세라는 표현을 좀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과세라는 거는 굉장히 중립적인 의미인데 반해서 증세는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를 의식적으로 쓰고 있고요. 여야가 그래서 부자 증세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증세를 두고 정치권에서 이름짓기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은 핀셋 증세에서부터 명예사랑 과세라는 명칭까지 부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세금 폭탄 등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최영하 교수님. 사실은 추경 논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증세 논쟁이 뜨겁게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주장을 녹인 이름짓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이름 중에서 혹시 어떤 쪽에 좀 마음에 드시는 게 있나요? 아니, 저는 뭐 전체가 좀 네.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편의적 말장난을 가지고 증세라는 굉장히 중요한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외양만 가리는 거 아니냐. 뭐 우리 속된 말로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뭐 백마 궁둥이나 흰말 엉덩이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정책의 목표가 뭐냐면 국민 개세주의거든요. 그 소수의 그런 집단에게 해서 대다수 국민은 증세가 없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를 포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소위 말하는 주고받는 증세냐 과세냐 또 어떤 외양 바꾸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려는 복지가 이런 수준인데 그러면 얼만큼 들어간다. 설득 과정 없이 이름부터 짓기 시작하는 거, 저럴 바에는 진짜 외유나 좀 더 많이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외유를 가라. 호대평. 자, 최진봉 교수님. 사실은 뭐 증세에 대해서 정치권 뭐 찬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입맛에 맞는 이름을 규정을 하는데 사실은 너무 몰두하는 듯한 느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그런 정성을 쏟을 바에는 여야가 만나서 증세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토론을 벌이면 어떤가라는 이전 지적도 있습니다. 뭐 그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여야가 만나서 토론을 벌이는 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치권은 어차피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뭘 규정하는 하나의 도구지 않습니까? 같은 물건도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사람들한테 또는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증세가 특별히 고소득자나 아니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가 아니라는 부분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과세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 또 핀셋 증선이 사랑 증세라는 것도 결국 그런 거예요.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므로써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씌우는 것이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특별히 어떤 집단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징벌적인 어떤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냐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여든 야든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세금에 대한 규정을 이름을 통해서 명명함으로써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건데 뭐 일정 부분 정치권에서 뭐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정말
디테일한 부분이 무엇이냐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국민들 이름만 가지고 선택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름 짓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과세 표준 2천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 세율을 3%포인트 올리는 한편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 세율을 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를 두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어쩌면 명예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호소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이 이제 현재는 초고소득자 또 초대량 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연장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중요 정책을 원맨쇼 하듯이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이 정권이 과연 얼마나 국민을 설득력을 갖고 일을 해나갈지 의문이 듭니다. 또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 폭탄이 기업 활동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저는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당당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 내 1당, 2당의 지도부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타협이 쉽지 않겠는데요. 이두하 전 국회의원께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 증세 문제는 단순히 주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세법을 수정해야 되면 세법은 역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1당과 2당 여야가 저렇게 의견이 달라서 이게 어디 타협이 잘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이게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져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마음대로 뭐 고소득자 슈퍼리치라고 해서 세금을 더 거둘 수는 없죠. 사실 이 세금하고 인신의 구속 문제 때문에 그 민주주의 역사가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국도 마그나 카르타 권리장전이 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시작된 건데요.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도 민주당 정치인들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슈퍼리치한테 뭐 세금을 5배, 10배 더 거둔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낸다고 소방차, 구급차가 5배, 10배 더 빨리 가진 않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명예과세, 사랑과세 이런 말씀을 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혜택이 더 가는 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표 없는 곳에 이제 조세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과거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 개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그 세금 구간을 좀 세분화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는 제가 있을 때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3억, 5억 이 사이도 좀 더 세분화하고 지금은 1억 5천 정도로만 하나로 끝나버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간을 더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는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의견 합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법인세가 문제겠죠. 법인세를 올렸을 때 이제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MB 정부 이전으로 회복시킨다. 이게 원상으로 가는 거지 이게 증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높이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가는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당에서는 아마 이게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뭐 또 평균보다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법인세를 올렸을 때는 기업이 본부를 또 옮길 가능성도 있고 또 투자를 별로 안 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면 세수 확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명확히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면세 대상자가 너무 많거든요. 고소득 자영업자 중 저도 거기에 해당이 돼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면세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탈세 내진 탈세는 아니더라도 절세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엄중하게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살펴봐서 세수로 확대해야 되지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너무 한 곳에 치중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세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원은 넓고 세율은 낮게 해야 세수가 확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손수호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는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상대적으로 좀 고소득이거든요. 이번에 증세에 해당되시는 분이 아마 변호사 업계는 꽤 있을 것 같은데 그쪽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아마 뭐 기성세대 변호사님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도 뭐 작게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그런 그 고소득자에는 뭐 포함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그런데 좀 전에 이두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이미 당시 여당이죠. 한나라당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2011년인데요. 당시에 이제 홍준표 대표였죠. 한나라당 대표였습니다. 제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소득이 8,800만 원인 사람하고 100억 원인 사람하고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당시 정두원 의원 등을 비롯해서 그 당의 이제 그 소장파 의원들이 소득세율 최고 구간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 내에서 반발 의견이 있자 오히려 홍준표 대표가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야기와 상당 부분 똑같습니다. 똑같다.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 보수들이, 지도층들이, 가진 자들이 자기 것을 빼앗긴다 생각하지 말고 사회를 위해 양보한다는 생각으로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게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입장이 바뀌었고 이제 그 시대가 바뀌어서 갑자기 입장이 그 상반된다고 한다면 할 말 없겠습니다만 과거의 입장이 지금 홍준표 대표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의외로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면 너무 좀 낭만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아웅다웅 다투지만 대법벌 놓고는 어느 정도 타협점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정원이 후보 검증 원세훈 파일 파장이다. 잠시 일면 기사 봤던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법원 2009년에서 2012년 녹취록 증거로 채택했다. 이 얘기거든요. 아까 일명에서 잠깐 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검찰은 지위 이용해서 대선에 관여했다. 그러면서 어제 4년을 구형했습니다. 요 내용은 최양호 교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 재판은 2심까지 갔다가 대법원에 올라가서 파기가 돼서 다시 2심으로 내려온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재판하라. 그런데 2013년 당시에는 국정원이 역시 증거를 제출했는데 지금 제출한 증거 중에서 결정적인 건 지우고 제출했어요. 네. 그 이후에 이번에는 복구를 해서 다시 제출했거든요. 같은 국정원인데 2013년에는 지우고 제출했어요. 분명히 이거는 조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증거에 대한. 그 부분도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당시에 4년 전에 그럼 검찰은 뭘 했느냐의 질문부터 가야죠. 분명히 이거는 가운데를 잘라서 낸 건데 그럼 앞뒤 파일에 대해서 분명히 요청을 했었을 거냐. 그러니까 검찰이 그 당시에 그걸 알았느냐 몰랐냐부터 그렇죠. 시작이 되겠네요.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4년이 지난 오늘 또 파기환송심에 가서 다시 이것이 됐고 거기 이제 그거를 지금 증거로 채택을 했어요. 하고서 이제 30일 날 이제 선고를 하는데 과연 그럼 이게 또 뒤집힐 것이냐. 그러면 국정원이란 그 역할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허용이 됐고 지금은 서훈 새 원장이 와서 개혁을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냐. 정권이 바뀌어서 이것들이 이런 소위 말하는 스탠스가 바뀐 거냐 등등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걸로는 국정원이 선거 개입해서는 안 되죠. 언론 탄압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왜 감춰지고 소위 말하는 조사를 못했느냐 부분부터 해서 이거는 국정원 개혁과 검찰 개혁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봐집니다. 단순히 원세훈 전 원장의 이러한 행태뿐만 아니고 그와 관련된 수사와 증거 문제까지 파헤치면 사실은 전체적인 개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파장이나 영향 문제는 굉장히 신경들을 써야 되고요. 진짜로 법원에서 이 중립적이라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쓰고 싶지만 하여튼 중립에 그리고 원칙에 맞는 그런 판결을 해주셔야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09년 12월 18일 매체 없애는 공작을 하는 게 여러분의 할 일이지.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국정원 직원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원세훈 전 원장이 했다는군요. 언론 대응에 소극적인 직원들을 질타하면서 매체를 쥐어패는 게 정보기관의 할 일이다. 깜짝 놀랄 바람입니다. 기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축인 언론과 의회마저 통제 대상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녹취록이 나왔는데 과거에 원세훈 전 원장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했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2심 재판에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가지고는 그 무죄로 해주신 데서는 아주 저는 옳은 판단해 주셨다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정치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계속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 정책을 여러 형태로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무슨 뭐 인터넷 댓글을 쓴다든지 뭐 하는 그런 건 몰랐다고 지난번에 최후 진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선거법은 무죄가 나왔고 예. 국정원법은 유죄가 나왔잖아요. 예. 재판 결과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우리가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은 과거 영상이기 때문에 어제 상황과는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저렇게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긴 했지만 그거는 다 북한을 대비해서 한국을 위해서 한 일이지 무슨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녹취록상의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문제가 많죠. 저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말한 내용이 다 거짓말 아닙니까? 지금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하면 기사의 내용만 보면요. 국정원에 하는 일이 대공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언론과 국회와 또는 무슨 SNS상에 이 무슨 활동을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국정원이 잘못된 일이잖아요. 이거 개혁해야 할 대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하겠다고 나오는 것이고 더 황당한 것은 검찰에 제출하는 증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지우고 검찰에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정원이 얼마나 웃기는 집단입니까? 아니 사실을 그대로 검찰에 조사하는 과정에 사실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본인이 예전에 섬기던 그 국정원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 정말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돼야 될 이런 요소들 다 빼고 알맹이 없는 것들을 증거로 제출해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도록 만들어준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정원인지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국정원인지 돌아봐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밝혀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원이 정말 여기에서 엄중하게 판단하셔서 제대로 이번에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단순히 원세훈 전 원장의 그런 재판 과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정원의 개혁 문제 그리고 이걸 과거에 있었던 검찰의 문제까지 아마 확산이 될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 논란이 됐던 김항철 충남도의회 의원 얘기군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공직사에만 남은 외유 출장. 자, 이 지방의회 의원, 공직자들의 외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기사인데요. 출장 관리를 엄격히 하는 기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외여행 자율화 전에 도입된 제도인데 선진문물 탐방 내세운 낡은 관행이다. 지방의원이 1년에 250만 원 세금을 써서 외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흔히 연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지자체의원, 공무원의 국외 여행이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1988년 해외여행 자율화 이전의 모습인데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요즘과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네. 사실 김학철 의원 참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이 논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시 외유 부분까지 도대체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부분까지 넘어가고 있군요.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공직사회에 있는 이 외유라고 비난받는 출장들이 문제를 좀 추려보면요. 첫 번째가 시기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지역구 아니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거를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가능하겠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내용일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명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필요하다,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일정표를 보면은 사실 상당 부분 관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끼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한 비난도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보고서인데요. 실제로 정말 그 국정 또는 도정 또는 시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외국 출장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무엇을 보고 왔는지 이게 갔다 와서 세금으로 갔다 오는 건데 결국은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정말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보고서가 다 표절이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수년 동안 똑같은 내용으로 사람만 바뀌어서 보고서를 제출한 적도 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지금 시점에 2017년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도이고 맞지 않는 활용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난과 징벌도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넘어서 이러한 제도 자체 그리고 이러한 의원들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게 악용은 아닌지까지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학철 의원 관련해서는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분이 또 SNS에 글을 남겼는데 그게 또 논란이군요. 저희가 리포터로 준비했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을 레밍, 즉 들쥐떼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김학철 충북도 의원. 자신은 함정에 빠진 것이라며 오히려 언론을 비판하면서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일종의 그 함정 질문에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좀 편집이 된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결국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여론의 문매를 맞자 이번엔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수해에도 국외 연수를 강행한 잘못이 있지만 이토록 큰 죄인가 싶기도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또 언론이 해외 연수를 외유로 지방의원을 특권 집단으로 매도해 화가 났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해 현장에 안 나간 문재인 대통령과 외국에 나간 국회의원 등도 모두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언급하며 선 판결 후 조사 재판을 하는 나라라며 법치주의가 아니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레밍이란 말에 분노했고 상처받았다면 레밍이 되지 말라는 말로 12,000자의 해명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명 발언에 이어 이번엔 장문의 글로 언론과 정치권을 비판한 김 의원.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장에게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 한민용입니다. 자, 김학철 의원은 반성을 하라고 국민들이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반성 대신 다른 문제점까지 거의 정치 현안을 다 지적을 했군요. 이두하 전 의원님. 네. 탄핵 얘기까지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지나치죠. 본인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때는 저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과는 변명을 하지 않고요. 그냥 정면으로 자신이 잘못한 거를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 나도 이런 잘못이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이런 잘못했으니까 내가 한 거는 별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서는 이거는 뭐 진정성도 없고 사람들한테 와닿지도 않죠. 그 비교라는 게 뭐 탄핵이라든가 이런 게 와닿지도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유 출장 제도까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시스템을 다시 챙겨봐야 될 건 맞습니다. 해외여행 자유화 전에 이제 낡은 관행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데 가서 복지 정책 저희 많이 물어보잖아요. 북유럽 복지 정책 그래서 근데 사실 북유럽 가서 물어보면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스웨덴이 한 서울시의 규모 정도 되겠죠. 그리고 핀란드는 거기 한 5분의 1, 6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을 당신 나라에 갖고 가서는 규모가 안 맞아서 잘 안 맞을 거다. 오히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외 연수 이런 것도 사실 낡은 관행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또 장점도 있는 게 뭐 몽골의 광산 개발 채굴권 이런 거 이제 입찰할 때 가면 외교관들이 의원들한테 시키거든요. 정부에서 나서서는 그런 얘기를 못 하지만 외교관들은 일본 컨소시엄이나 중국 컨소시엄 같은 거 욕하라 그러면서 일본은 옛날에 너희 침략하고 이렇게 너희 피해자가 많지 않느냐. 중국도 국경 분쟁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라고 외교관들이 의원 외교 중에 일정 부분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도 되는 얘기. 외교관들은 할 수 없고 정부도 못 하는 얘기. 그런 걸 또 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옥석을 가려서 이 외유 출장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게 다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세금으로 나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반성을 좀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노소영 부인이죠. 노소영 상대 이혼 조정 신청.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지난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다는 건데요. 재산 분할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듯하다. 이런 기사 실립니다. 손수호 변호사. 네. 요거는 뭐 손수호 변호사께 좀 드릴게요. 네. 최태원 회장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인데 뭐 통상적인 같으면 진행이 되겠는데 사실은 이 신청 자격 문제가 조금 논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이걸 신청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법적 다툼이 좀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아니면 이혼 조정 신청을 하든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혼 판결을 선고한다면 만약에 그때 누구의 잘못인지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는데요. 아니 잘못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왜 신청하냐라고 뭐 도덕적인 비난 등등은 이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유롭게. 하지만 신청할 자격이 법적으로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한 이혼 조정이라는 것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고 또 이혼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다 조정이 성립해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노소영 관장이 어떤 입장인지가 중요한데 하지만 또 보도에 따르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노소영 관장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불성립되겠고요. 조정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그런 이혼 소송, 재판 절차로 넘어갈 텐데 그렇다면 여기선 정말 누가 잘못이 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겠고요. 만약에 최태원 회장은 잘못이 있지만 노소영 관장은 잘못이 없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이혼이 안 되겠죠. 하지만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노소영 관장의 잘못이 새롭게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의 생각과 달리 이미 혼인이 파탄됐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재판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앞으로 조정이 부성립된다면 이혼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하나만 더 추가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은 뭐 굴지의 그룹 회장이기 때문에 재산 문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들리는 말에 따르면 한 4조 정도 재산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정 신청에는 이 재산 부분은 빠졌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최태원 회장이 재산 분할해달라라고 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무재 전 고문이 뭐 이혼도 원하지 않고 재산 분할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래 나도 이혼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뒤늦게 이제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산 분할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소영 관장이 앞으로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나도 이혼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겠고요. 그때 가면은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 그렇다면은 나눌 수 있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노소영 관장이 정말로 거기에 기여를 했는지 그렇다면은 기여했다면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직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자체는 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재산은 일단 이혼을 하자란 얘기가 결정이 돼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잠깐 최양호 교수께서 먼저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기업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지금 지난 19일에 이거를 냈단 말입니다. 근데 최태원 회장이 지금 이거 낼 상황인가 이거부터가 지금 저는 의아스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이 상황과 안 맞다. 안 맞죠? 지금 그 가깝게는 도시바 지금 인수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크게 걸려 있죠. 그다음에 지금 뭐 솔직히 자유로운 몸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고 또 지금 SK가 시가총액 2위로 올라갔어요. 등등인데 왜 냈을까? 거기부터. 개인적으로 그만큼 절실했던 거 아닌가요? 뭐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숫자석에서 이 SK텔레콤이 이 노소영 관장의 혼수 아니었냐 얘기부터 이 어떻게 이제 지분을 나눠야 되는 얘기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 논란을 만들었을까? 이게 가장 걱정스럽고요. 앞으로 이제 두 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 오너 리스크 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다룬 기사인데 인천 치매 노인 침수 사망, 재난 문자 119 출동 다 늦었다. 사실 어제 이 시간에 이 사망 사고를 전하면서 이게 어떤 정부나 나라의 어떤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조심스럽게 짚어봤는데 역시 이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물 허리 높이 찬 뒤에야 재난 문자가 왔다. 119 신고도 30분 만에 119 구조대가 도착을 했고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인근 배수 펌프도 작동을 하지 않았다. 총체적으로 이게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 이런 모습이 좀 있다라는 그런 걸 지적한 기사입니다. 이두하정 의원님, 법적으로 좀 봤을 때 물론 이제 사망하신 분들 90대입니다. 아주 치매고 90대에서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인데 이 유족들이 이런 이유로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사실 저희 정부를 상대로 배상이나 보상 청구를 했을 땐 인과관계 같은 게 인정이 잘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재난 문자나 119 출동이 다 늦었다라고 하는데 재난 문자가 늦었다는 것만으로 사망하고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119 출동도 사실 빨리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늦었던 사정이 119가 출동하는데 특별히 임무를 해태하거나 하지 않으면 다른 먼저
먼저 가는 게 있었다든가 또 아니면 출동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그런 해명할 만한 사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 배상 보상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문제,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독거 노인이나 아니면 치매에 걸려서 이제 인지 판단이나 어떤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이런 분들이 노령화 사회로 가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사회복지사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 상황에서 더 점검하는 그런 부분을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걸 얼마나 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확대할 수 있을까? 예산을 이런 데 좀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고 일본에 좀 선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독거 노인이 혼자 사망하는 경우 그런 게 나와 있어요. 통계라든가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제도적인 개선 방안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빨리 이런 부분을 도입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안타까운 사유다 보니까 뭔가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오뚜기 띄우는 청와대, 비정규직 철폐, 밀어붙이기 용인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약간 칼럼 형태의 기사인데요. 내용을 좀 읽어보죠. 참석 대상, 이게 27, 28 이틀간에 걸린 청와대와 대기업 총수 간의 오찬입니다. 그 얘기인데 참석 대상 기업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도 그랬으니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석 일정을 일방적으로 알려줬다. 그러는 거군요. 그렇지만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촉박하게 일정을 발표하면 우리는 난감하다. 이렇게 푸념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참석 대상에 대기업도 아닌 오뚜기를 포함한 걸 놓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겠다. 청와대는 오뚜기가 비정규직 제로에 가까운 모범기업이라서 초청됐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다른 대기업들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사실 문재인 정부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하거든요. 이거를 대기업들에게 압박하기 위해서 오뚜기를 의도적으로 포함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 해석이 맞을까요? 뭐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오뚜기라는 회사를 대기업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과정에 집어넣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화를 정부 차원에서 만다고 해서는 이게 여파가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공직사회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 큰 어떤 흐름 자체가 기업들까지 전가돼야만 사실은 비정규직이 정규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오뚜기가 1약 한 3%인가 그 정도밖에 없어요. 전체 인원 중에 임직원 중에 직원들 다 합해서 1.3% 정도만 비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다 정규직으로 뽑고 있어서 그게 모범 사례가 되는 거죠. 아마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도 그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오뚜기의 사례를 좀 예를 들면서 기업들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오뚜기를 부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재산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제대로 다 낸 회사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편법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정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재판에서 그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재산 승계 과정에 있어서 제 2세나 3세하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제대로 세금을 낸 그런 모범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그 모델 케이스로 오뚜기를 불러서 대기업들한테 일종의 보이지 않는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최영하 교수님, 네. 오뚜기가 27일, 28일 이틀에 걸쳐서 대기업과 오뚜기가 이 청와대에 가서 만찬을 하게 되는데 27일로 날짜는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27일에 참석하는 대기업 총수분들 오뚜기 옆에 앉아 있었으면 굉장히 가시방석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28일에 배정이 돼서 대통령을 만나는 기업들은 그럼 우리는 뭐지? 27일과 28일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무슨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는 건가? 또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열반이 나누는데 맨 처음에 발표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격려와 응원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두 차례를 이제 한다 이래 놓으니까 격려하는 데는 잘하는 데고 응원하는 건 좀 더 잘하라고 이제 혼내는 데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뭐 그런 차이는 안 둘 거지만 아까 최진봉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이러한 좋은 기업도 있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나 나를 따르라라는 지금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증세나 일자리 창출 이거 다 지금 확실한 목표를 지금 벌써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자가 직강을 하시는 자, 완전 오리지널 보이스로 이제 부탁을 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첨단에 쓴 기업 총수들에게 이런 식으로 좀 하는데 설득을 하는 자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군기 잡는 건 아니지만 나를 따르라 정도는 분명히 메시지가 나올 거다 이렇게
높아집니다. 이름은 만찬 토론 잡혔지만 실제는 저자직강자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신문 대 신문입니다. 같은 사실을 다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하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주제입니다. 자, 먼저 경향신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원전 찬반 기관들 제척 기회를 행사했다. 9명 모두 신뢰한 것이다. 원전 찬반 기관들이 어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제척 기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빼주십시오 하면 빼주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를 행사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구성된 것이라는 강조하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좀 보죠. 중립성 위배 논란 우려에 원전 에너지 전공자는 일부러 배제를 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 평가군요. 내용 좀 하나 읽어보죠.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은 공론조사에 필요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채웠다. 역시 호평까지는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쓴 기사입니다.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일단 제목부터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문가 한 명도 없어. 왜 뽑혔는지 모르겠다는 위원도. 자, 똑같은 공론화위원회가 출범됐다는 걸 다루고 있는데 여기는 전문가조차도 없다. 그리고 일부는 나를 왜 뽑았을까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용 좀 보죠. 대법관 출신 김지형 위원장 진보 성향이다. 이공계 교수 2명도 원전과는 무관하다. 공론화위원회에는 원전 등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자, 제가 아까 타이틀이 나올 때 똑같은 사실을 다뤘는데 전혀 다른 기사라고 했습니다. 평가가 완전히 다르군요. 자, 이두하 전 의원님. 네. 어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서 앞으로 한 88일 정도, 어제 뺐으니까 이제 87이 되겠군요. 동안 활동해서 10월 말경에는 결론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이 공론화의 구성을 놓고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하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두 가지 기사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세요? 저는 왜 뽑혔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는 좀 심한 것 같지만 일정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사람들을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추천을 받아서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국무조정실이 이 관할 이 중심이 되는 게 과연 적절한가를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부를 넘어서서 이전 정부에서 선택한 정책을 이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에너지 정책 전반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이게 파급 효과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 해외 원전 수출 몇백 조, 600조 얘기도 나오지만 그건 얼마인지 타당성을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여러 세대에 걸쳐서 많은 액수의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국회가 신뢰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의기관인 국회에다 이거를 좀 위원들을 뽑고 여기서 이 부분을 결정하게 하는 게 정부가 바뀌고 나서라도 이 부분의 영속성이나 일관성 내지는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나면 정부의 대통령의 공약은 좀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대통령 국무조정실에서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춰가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김지영 전 대법관이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지영 전 대법관은 워낙 알려진 노동법 전문가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본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지영 전 대법관님도 특별히 지식이 많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도. 근데 이분들이 이런 걸 파악하는데 석 달 동안 파악하고 배심원단 결정까지 이게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독일 모델을 보고 하시겠다고 했지만 독일은 7만 명 조사하고 배심원단 120만 명 그거하고 같은 방식법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시간을 갖고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체부터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역순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네. 손수호 변호사 이 두 기사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시나요? 저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단 그 찬반 기관들이 모두 제척 기회를 행사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그 결정된 그런 그 공론화위원회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을 밝힌 그 신문 쪽에 좀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다. 네, 왜냐하면은
뽑아놓고 보니 그 해당 인물들에 대해서 뭔가 좀 아쉽다라는 지적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당 인물들에 대해서 검토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 인물은 절대 안 됩니다. 예. 라고 해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9명은 그런 절차를 다 통과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원전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기관들이 미리 다 걸러낼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그중에서 9명이 추려진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문제 제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두 기사가 이 전문가가 없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원전 분야 전문가가 없다는 내용을 두고 한쪽은 오히려 그것이 공정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쪽은 전문성 부족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이 두 기사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세요? 어느 쪽 한쪽을 지정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기사가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을 본다고 하면 예. 저는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사를. 왜냐하면 공론화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공론화위원회가 앞으로 3개월 동안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되면 사실은 좀 이해가 쉬울 텐데 단순히 이게 전문가가 있냐 없냐 이렇게 두 개로 양분화시켜서 얘기를 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답을 내는 게 아니에요. 공론화위원회가 이걸 원전을 없앨 건지 아니면 계속 지을 건지 이걸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배심원단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핵 전문가나 아니면 이 원전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명하게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싸우면 결론이 안 나요, 결국은. 그럼 결국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설문조사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할지, 또 아까 뭐 이더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독일 모델을 가져온다면 그게 우리나라 환경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래서 통계 분야냐, 인문 사회 분야 이런 분들도 지금 모셔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공론화위원회는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의견을 모으는 그런 작업을 3개월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원전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의견은 들을 수 있죠. 저는 의견은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전 전문가일수록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자기 입장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대립의 양상으로 갈 수 있어서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자는 거죠. 그 작업을 하는 것이 공론화위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에너지 전문가나 핵 전문가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질문은 제가 최 교수님께 좀 추가로 하나 좀 드릴게요. 이 사실은 공론화위원회의 그 활동 기간이 10월 21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채 석 달이 안 됩니다. 사실 원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진짜 20년 넘게 이런 논의 과정이 있었는데 다소 좀 성급하다는 지적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기간이 3개월 하는 것은 상당히 짧은 건 맞습니다. 또 시민 배심원단을 어떤 형태로 구성해서 설문조사를 할지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시민 배심원단을 많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양쪽 다 비판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논란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걸 그러면 20년, 30년 또는 10년 이상 길게 끌고 가면 논란은 계속 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고 싶은 입장인 것 같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그런 문제는 여전히 상존해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형태의 결론을 내든 그 결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문하고 싶은 건 이래요. 공론화위원회가 최대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돼요. 물론 3개월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공론화위원회가 그 부분을 최대한 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쪽에서 일정 부분 반대는 하겠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학 교수께서는 이 두 기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쉽게 예를 들자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미방위에서 하는 거랑 똑같죠. 관련된 사람이 들어가야죠. 근데 하여튼 구성된 거에 대해서 그럼 일단 결정된 거니까 존중을 하되. 자, 뭐 지금 최진봉 교수가 쭉 설명했지만 공론위원회가 하는 것은 공정조사를 위한 그런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많은 원전 전문가들하고 토의하고 협의하고 거기랑 회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네 분께 차례대로 쭉 질문과 근데 어떤 기사에 공감하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절반씩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2대2 정도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인간 물고기 펠프스도 상어는 못 이겼다. 어제 뭐 영상 나오면서 좀 화제가 됐던 기사인데요. 수영 황제라고 부르죠. 펠프스, 미국 선수입니다. 상어 3마리와 대결해서 1승 2패를 했다. 그러니까 상어 종류를 여러 개를 좀 구비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마리하고는 대결에서 이기고 2마리는 하고 상어는 바다에서 수영을 해서 시간 체크한 다음에 비교하면 되지 굳이 저걸 왜 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펠프스 선수가 방송에 나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수온이 12도다. 얼어 죽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군요. 뭐 흥미를 돋긴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국제 소식인데요. 교만의 늪에 빠진 아베 지지율 위험수위 진입했다. 사실 아베 일본 총리는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총리로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지지율도 50% 훌쩍 넘어서 인기가 많은 총리였었는데 보니까 일본인 65%는 아베 정권이 교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베 총리가 운영하는 각해 학원에 수의학부 신설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를 아베 총리가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서 수의학부를 신설하게끔 만들었다 이거거든요. 왠지 지난해 한참 했던 우리나라 국정농단의 그런 냄새가 조금씩 나는데 이런 문제 때문인지 지지율이 지금은 26%입니다. 30%가 무너졌군요. 이렇게 된다는데 자 이두하 전 의원님. 네. 국회에서 옛날에 많은 정치인들 보셨고 외국 의원들하고 좀 교류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사실 아베 총리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뭐 아베노믹스라는 말도 만들었고 뭐 물론 우파긴 하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를 부러움의 대상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사실 그 아베노믹스 때문에 저희가 많이 이렇게 부러워한 게 이제 처음에 한 몇 년 전에 2012년 이때만 해도 원전 상황도 어렵고 그러니까 일본 가보면 사실 황궁 앞에 공원에 노숙자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막 제국 호텔 같은 데도 이렇게 드라이기를 쓰면 불빛이 깜빡깜빡할 정도로 전력 상황도 안 좋고 아 일본이 노쇠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베가 아베노믹스를 펴면서 사실은 이제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일본이 활성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쿄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심지어 뭐 미쯔이 상사 같은 데서 일하는 인턴이 세후에 월급이 5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아는 사람이 애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아베에 대해서 부러움이 컸는데 지금 2000일 이상 집권을 했다 그랬죠. 1기, 2기 집권을. 예. 1기, 2기 집권을 합쳐서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저렇게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교만해지는 게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오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교만의 늪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학 비리에 연관됐다는 그런 의문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초등학교, 중학교 그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베 부인이 이제 연설도 하고 그랬죠. 근데 축사도 하고 대리 축사도 하고 거기도 뭔가 이제 유착 관계가 있다 이런 의문까지 있는 상태여서 아베 총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또 측근인 방위상이 또 거짓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지율이 조금 더 떨어지면 다시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두하 전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시 선거를 치러서 그럼 총리가 바뀌게 되는 셈인데 사실 아베 총리 기사를 저희가 다룬 이유는 단순히 일본 국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하고는 일본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밀접하고요. 그리고 해결할 문제가 참 많습니다. 위안부 협상 문제도 있고요. 뭐 독도 문제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한일 무슨 이 군사 관련 교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최준봉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아베 총리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총리가 바뀔 수도 있죠. 그게 같은 당의 총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당의 총리일 수도 있고. 그럼 총리가 바뀌었을 때 지금 한일 외교 관계는 현안이 첨예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떤 건가요? 유리한 건가요? 불리한 건가요? 저는 만약에 이제 바뀌게 되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당을 바꾸고 민주당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물론 그건 뭐 해봐야 알겠지만 선거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훨씬 우리한테는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베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요. 또 자위대에 그 전쟁을 가능한
군대로 만드는 이런 정책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극우적인 세력들이 득세하고 그럼 결국 우리나라와 계속 대결 양상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에도 그랬고요. 지금 와서도 사실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 간의 대립적인 양상이 계속되고 있고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베 정권은 사실 우익의 기반 위에서 세워진 정권이기 때문에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아베가 만약에 이번 비리나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물러나게 되고 다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우호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풀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교의 일가경이 있으신 최양 교수님. 최양 교수님은 이 아베 위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자, 여기는요. 9월 달에 선거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지금 촛불혁명으로 엮었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자민당 내부에서의 정권 교체를 지금 원하는 사람, 이 정치적 세력들이 많이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본에 지금 이 구심점으로 지금 작용하는 거는 2020년 도쿄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 아베 총리도 자기가 3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바꾼 게 2021년까지 총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도쿄올림픽에서 그걸 개막하고 폐막하는 총리가 되고 싶은데 그런 차원의 큰 그림에 대해서는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이 바뀌는 정권 교체는 아니더라도 자민당 내에 그런 정권 교체 움직임이 있고요. 9월달 선거가 굉장히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기사를 본데 제가 실수로 좀 하나 잘못 뜯었습니다. 요거 잠깐 읽고 가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흥행 3대 숙제다. 티켓 후원 북한 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어제 평창 올림픽이 한 200일 오늘까지는 하루가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사실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고 있고 나가도 그렇게 분위기는 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홍보 대사를 자임했는데 이유를 들어보고 보니까 기업들이 몸을 사리면서 후원에 주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란법의 여파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강원도 그리고 정부 입장도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평창올림픽의 분위기가 살지 않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수호랑 그걸 어떻게 뭘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신 것도 저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야에 국가적인 이벤트잖아요.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의 위상이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예요. 그렇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기업들의 후원을 좀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도요.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나서셔서 기업의 후원을 좀 독려하고 지원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또 본인도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하면 일단 분위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은 잘하신 거라고 보고 앞으로 국민들도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후원이 좀 늘어나서 지금 한 3천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예산이. 그 부분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기업들이 후원을 좀 활발하게 해서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 국가의 위상이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두하 전 의원님. 아까 외유 얘기를 하시면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가려운 것을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대신 외국에 나가서 긁어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 지금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정부도 딱히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회 차원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흥행을 위해서 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아마 평창 동계올림픽 특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제일 중요한 게요. 이게 스폰이 제일 중요해요. 후원이요. 그래 티켓을 팔아주는 이게 경제적인 게 제일 문제거든요. 요즘은 다 알다시피 올림픽이 흑자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비용을 줄이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티켓이나 이런 거는 김영란법 때문에 지금 제한이 있다 그러고요. 후원 문제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기업들이
기업들이 후원을 줄였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후원 얘기를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도 공기업 후원만 얘기하셨다 그랬는데 사기업에 대해서 후원 얘기를 함부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 또 기업들을 압박한다. 그렇죠. 뭐 이렇게 기업들을 세금도 많이 내라 그러고 벌써 1년 전에 아주 나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준조세로 이것도 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누구도 좀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준조세가 많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세액공제 같은 데서 일정 부분 제도를 시스템을 할 때 들여다봐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아니면 현실에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죠. 27일, 28일 재계 후원 재계하고 간담회를 차담회를 하시면서 원래는 27일 날 1위 기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짝풀로 한다면. 근데 28일 날 1위 기업이 들어가는 거 보면 그럼 이게 우열반인가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때 뭐 이렇게 원래 스폰을 하면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일정 부분 그런 정도의 말씀은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텐데요. 원래가 이게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하니까 폐막식 때는 다음 대통령이 오시고 개막식 때는 이제 원래 대통령이 오시고 유치한 대통령이 다르고 이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올림픽이.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재임 기간 동안 이게 올림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무거우시겠죠. 손소 변호사가 하실 말씀이십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일본 이야기 나왔는데 일본 도쿄올림픽은 2020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기업체 모금 목표액이 1조 5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석 달 만에 다 채웠고 지금 현재 그 2배를 넘는 3조 5천억 원을 지금 모아놓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돈이 넘치는군요. 네, 우리나라 물론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은 정부의 관심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계올림픽이 최순실 사태의 영향 때문에 인기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유가 전부 다 복합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게 동계 스포츠가 관련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처럼 쭉 간다고 한다면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최영학 교수님. 27일, 28일 날 그 만찬 때 이 정도 분위기를 띄워놓으셨으면 기업에서 알아서 먼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기업이 왜 이런 준조세 얘기를 또 하는 거자고 볼멘 소리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얘기는 안 하시죠. 얘기 안 하고 대통령 안 하고 이제 여기서 뭐 기업들이 그거는 뭐 알아서 기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로 나라의 큰 이벤트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 거예요. 2018년도에 우리가 5G를 상용하는 그런 시험장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표준을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야 되는 아주 절대절의 이 기회입니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대기업 총수를 만나서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 제가 홍보 명함 받으신 거 봤지요라고 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그럼 되죠. 알겠습니다.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군함도 비극 젊은 세대에 알리는 게 내 역할이다. 누가 한 말인가 보니까 여기 사진 속의 주인공이 배우 송중기 씨입니다. 내일 개봉하는 군함도로 5년 만에 스크린 돌아온 송중기. 최근에 경사가 좀 있었죠. 이달 초 배우 송혜교 씨와 결혼한다는 소식까지 발표를 했는데 영화 찍으며 역사 많이 배워 이젠 정치 사회 뉴스에 관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기사 내용 좀 더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접속하며 연예 뉴스를 먼저 봤다면 이제는 사회 정치 분야를 더 많이 보게 됐어요. 아직 개봉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보시지 못했지만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이 피해를 당한 군함도라는 일본의 섬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비극적인 내용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주연을 맡았던 송중기 씨가 어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진모 교수님, 송중기 씨의 이런 발언 괜찮은 거 보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역사에 평상시에 관심이 있긴 했지만 자세히 몰랐던 역사를 또 배우게 됐다. 군함도라고 하는 우리 민족에게 상당히 아픈 기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강제로 끌려가서 징용돼서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구출해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독립군의 한 소속 임무를 맡은 그런 군인으로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본인이 우리가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 것이
본인도 많이 느꼈지만 사실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또다시 새로운 어떤 역사의 사실들을 알려주는 기회가 됐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는 사회 문제, 역사 문제,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인기 있는 연예인이 한마디 하면요. 젊은이들은 거기에 영향을 또 받거든요. 왜냐하면 송중기 씨가 갖고 있는 팬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에 또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잊지 말아야 될 아픈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적인 능력과 힘을 길러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송중기 씨의 저런 발언은 아주 좋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수 변호사. 네. 사실 최근에 개봉되는 국내 영화를 보면 이 군함도도 그렇고요. 어떤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이념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영화들이 꽤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영화를 보면서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불편해하실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들의 이런 영화 출연 그리고 이런 영화들이 흥행을 하고 배우들이 나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긍정과 부정이 좀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손수 변호사는 이런 걸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어떠한 정치적인 그런 해석이 가능한 실화를 영화의 소재로 다뤘다 하더라도 영화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만드는 측에서 자유롭게 영화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상업 영화니까 관객들이 선택을 하는 거, 관객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군함도 관련해서는 이제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일본의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죠. 이게 이 영화가 개봉되면 한일 관계에 당시 일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악영향 미치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류승환 감독에게 질문했는데요. 그때 류승환 감독이 했던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서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사실을 전달하는데 당신은 왜 이 일을 얘기하느냐. 오히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게 한일 관계 개선에 영향을 주고 좋은 거 아니냐라고 답변을 해서 질문했던 일본 기자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못했던 적이 있는데요. 약간 머쓱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영화는 영화고 또 군함도도 상업 영화이고 또 영화적인 만듦새에 대한 평가는 다 다양하겠습니다만 일단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을 주는 측면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 첫 전임 감독 병역 교로가 기량으로 뽑겠다. 사실 축구는 전임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감독이 누군지 대충 알거든요. 근데 야구는 그때마다 감독을 뽑았지 따로 전임 감독이었었는데 선동열 과거의 선수가 전임 감독이 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